19세기 후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건 초반이었고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시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으로도 사시고 나가서 쇼핑몰에서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카탈로그를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주문을 우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걸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베리 월드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두터운 카탈로그를 다 송부해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찍어서 메일로 주문을 하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탈로그 리스트 목록에 300만 명 이상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처음에는 같은 카탈로그를 뿌린 거죠. 좀 있으니까 뭐게 됐냐면 이분은 잘 안 사시는데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RFM이라고 그러는데 리센시라는 거는 최근에 샀습니까? 두 번째 F라는 건 frequency예요. 얼마나 자주 사나요? 세 번째 M은 모니터인데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이걸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경환 씨는 많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사게 만들고요. 교도소 형님은 좀 덜 사신 거죠. 그러면 카탈로그를 좀 이분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걸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오래됐구나. 굉장히 넘은 얘기예요. 네. 와.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재정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도 낼 수 있으니까 미래의 변화도 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저는 너무 몰입해서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 뒤에는 치열한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가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과학 기술에 대해 발칙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설을 증명을 해 나갈 텐데요. 자, 오늘의 가설은 뭔가요? 자, 오늘의 가설. 부자들은 석유 대신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맞는 말이죠. 돈.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 소린지 알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건 캔다라는 동사인데요. 마이닝도 이렇게 광산 채굴업이잖아요. 그쵸. 데이터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떤 거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고 어떤 건 필요한 정보들이죠. 이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 자체가 마이닝이에요. 거기까지가 캐내는 거라면 정제해야 돼요. 이제 석유도 시추한 다음에 그걸 나눠가지고 등유 여러 가지의 경유 나누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인사이트를 파이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죠.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채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에요. 과학이 하는 활동이 정확히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끄집어내는 게 과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전 분야로 확장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활동인데 이게 이제 수치화돼서 원래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렇죠. 과연 이 숫자가 무슨 의미지 하고 정리를 했더니 아 이렇게 산모를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론이 과학적 거죠.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럼요. 생각했던 것조차도 네.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였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데이터를 통해 산모들이 목숨을 구한 것 같은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또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데이터 마이너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을 꼽고 싶습니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예, 아시죠? 근데 과학이랑은 영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은도 아시잖아요. 간호사. 간호사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제 영국 왕립 통계학회 첫 여성 회원이자 미국 통계학회 명예회원인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통계학회. 통계학회. 저희 쪽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맞아요. 통계학자고요. 나이팅게일이요? 예, 행동가입니다. 이분이 실천가예요. 예. 이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가 그 크림 전쟁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야전병원의 위생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이 병사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이 야전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치료받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이때의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유럽에서의 전쟁이란 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는 불과 한 몇만 명이 싸우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게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그런 전투들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게 양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 국민 개병제, 사람들을 의무로 다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내는,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크림 전쟁 때에 그 참전한 그 군대의 규모는 양측 각각 한 70만 명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 정도가 참여하던 전쟁에서 140만 명이 전쟁터에 참여한 상황이 되자 바로 위생 문제가 그전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 보니 작은 전염병 하나만 생겨도 모두가 전염병에 걸린다거나, 그다음에 위생에 대한, 아직 세균도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사용한다거나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러니까 금방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당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의 황제가 독감으로 죽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균이 얼마나 체험한, 취약한가? 네, 그런 첫 결국 번째 전쟁을 전쟁이었죠. 끝낸 것도 그럼 세균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이 뭔가 통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다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병사들이 어떻게 죽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로즈? 예, 약간 장미꽃 모양으로 돼서 가장 유명한 차트입니다. 맞아요.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죠. 원 형태를 12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위에 6개, 아래 6개. 그래서 이제 전부 이 12개의 이 구역들이 하나의 월을 의미하고요. 파란색이 전염병 등 2차 감염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우와, 파란색이? 네, 2차 감염. 붉은색이 이제 치명적인 전투 부상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그다음 검은색이 기타 이유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네요. 압도적으로 파란색이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실제 부상이 심해서 혹은 다른 이유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2차 감염이구나. 이걸 데이터를 통해 알아낸 거죠. 우리 문과에 계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너무 조용하세요. 저는 예.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문과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문과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하죠. 이걸 보고요? 네. 도대체 여기 어디에 문과적인 요소가 너무 억지로 아니, 껴맞추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든 이유는 예산을 따내려고 한 겁니다. 2차 감염이 제일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병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죠. 네. 그럼 숫자만 보여줘 보세요. 이 숫자가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설득을 할 때는 또 문과적인 접근으로.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팅게일의 진정하게 아마 훌륭한 그 점 중에 하나는 아까 제멜바이스와는 달리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당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 뭐 영국이 그 이후 세계를 제패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 영국 군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위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병으로 죽는 병사의 수가 적은 그런 군대가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던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힘 있는 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자원의 투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신 다음에 그거를 본토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들의 예제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 할당에 대한 부분들에 그만큼 더 투자를 이끌어낸 거죠. 아 근데 내가 잘못 배운 거지. 나는 그냥 나이팅게일하면 그냥 소위 우리 백의의 천사 요 이미지만 있잖아요. 아, 저 어렸을 때 베개를 잘 배워줘서 베개 천사. 너도 그랬잖아. 우리나라 역사에도 데이터 마이너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일단 역사에. 다산 정약용 무서운 분이었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어.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황해도 곡산에 목민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지방 관료로 가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군역 같은 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우셨잖아요, 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비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배웠던 게 뭐 족징, 인징 이런 것 좀 나오죠. 족징은 뭐냐면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남아있는 분들한테 물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징은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죠. 그럼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분이 막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뭘 하셨냐면 이분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구별로 가셔가지고 이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본 거예요. 기와집이야? 아니면 초가집이야? 아니면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 고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보셨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좀 어려운 집안의 분들한테는 소택 개수까지 셌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살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아전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이걸 거둘래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봤더니 이 집안 어렵구만. 테이블 자체가 침기부 종행표라는 건데 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천재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페이지 프로포즈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권자들은 두꺼운 책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통 정보를 유실을 하는데 유실하지 않고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건지 알게 됐죠. 엄청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어. 진짜 물어보고 싶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네.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 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서비스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제로 사회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네.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요.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않고. 구분.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20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질려. 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어떤 것도 추천해주지 않는 퓨어한 곳. 차라리 아니 다들 어떻게든 내 돈, 내 지갑 열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요. 네. 땡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뭘 볼까 고를 때 일단 그 썸네일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누르는 경우도 많죠. 영화의 내용을 몰라도. 근데 그 썸네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룩업하는 순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라고 한 이런 분들한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썸네일이 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시청자에게는 메릴 스트립의 썸네일이 뜬다는 거죠. AI가 진화하는 거야. 와, 나 소름 돋아 지금. 제가 보기엔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이렇게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잖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아, 그렇군. 만약에 내가 그런 OTT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딱 뜨는 걸 누가 본다면 아, 너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다른 걸 클릭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적 취향도 본인은 몰랐는데 네. 먼저 알아차린 거죠. 영국 BBC 기자 이야기인데요. 본인은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 몰랐는데 땡플릭스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주로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근데 정보를 모으면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는데 전체가 보일 때가 꽤 많거든요. 네. 미국의 슈퍼마켓 중에서 타겟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구매 이력을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축하 카드를 보낸 거예요. 임신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고등학생 여성분 말고는 여성이 없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임신한 거였어요. 고등학생.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부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하는 것들의 패턴을 봐도 그렇죠. 우리는 뭐 가족도 모르는 이야기를 알 알 수 수 있다는 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딜레마인 게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게 불편하고 피곤하긴 한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이라던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시는지 뭐 몇 시에 구입 이런 것들을 저도 수집하거든요. 나는 싫지만 나는 피곤한데 내가 당하는 건 그리고 싫지만 나는 또 유튜브 내 사업을 위해서라도 어디까지 아, 내로남불이었어. 그런 시스템이 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이점을 또 제가 활용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소비되기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추천 알고리즘에 떴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동차 콘텐츠예요. 그러면은 눌러보고 싶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찾으려면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데이터를 보고서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골랐을 텐데 그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딱 보고 이런 게 있었어? 눌러보면서 내가 평생 모르고 놓쳤을 수 있는 나의 취향, 숨어있던 거를 정말 쉽게 찾은 거니까 이런 측면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할 때 물론 저는 인문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왜 하는가? 그것에 따라 그 일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땡플릭스는 또는 그 너튜브는 추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그 앞에 앉아있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구글 엔지니어 챗 타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위터에. 알고리즘이 바에 걸어서 들어갔다. 바텐더가 뭘 주문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알고리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주문하죠? 이 얘기 뭐냐 하면
취향을 우리가 추천받는 게 아니라 취향이 사라진 거죠. 취향이 사라진 거예요. 내 취향은 없는 거죠. 원래 취향은 심리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요. 선호도라는 걸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은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 좋아하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예 선택지를 차단해버리고 무언가를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또 있겠죠? 출발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뭐야? 데이터 리터러시. 아, 리터러시. 예, 아. 데이터 이해력이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해석 하기도 안 하고요. 하셔도 돼요. 일반적인 리터러시는 글 읽는 능력인데 글 읽는 능력이라는 게 그냥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똑같이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원인, 거기 따르는 과정, 그다음에 함의까지 이해하고 나면 아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찾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이제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학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산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 그럼 결국 우리가 왜 알고리즘에 빠져드느냐? 결국 비슷한 입력값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결과값이 나오고 이게 식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문제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입력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이걸 통해서 나의 알고리즘 좀 바꿔봐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정말 최고 수준의 학자들,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IEEE 인터넷 컴퓨팅이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서 2017년에 지난 20년간 최고의 논문, 이 뭔가를 뽑았는데요. 그때 뽑힌 게 바로 아마존의 아이템 기반, 그러니까 컨텐트 기반 그 알고리즘에다가 상을 줬거든요. 그 논문에다가.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고 그게 상을 받고 그게 성공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하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지금 진짜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 가고 있냐면은 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치 20세기 초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물리학을 연구해서 우주의 신비를 찾은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써놓는 검색어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써놓는 검색어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궁금하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23년 그 구글의 총 수익이 400조라고 나오더라고요. (400조) 가운데 광고 수익이 75%니까 한 300조 정도가 광고 수익인데요. 1초에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물어보는지인데 1초에 10만 회 정도를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2조가 되니까 300조 나누기 2조 하면은 검색어 하나당 150원이죠. 150원 정도. 우리 150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검색할 때마다 구글은 150원씩 버는 거죠. 나 그럼 여기 오기 전에도 궤도 몇 살이지 막 찾아봤는데 이거 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네? 이런 거 검색한 것도 그럼 얘네는 아 도경환이 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취향을 하나 겟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경환 씨는 정보를 얻으셨기 때문에 뭘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얻었다면 그때는 나 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난 가지고 갔으니까
돈을 안 줘도 쓰실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150원어치의 검색을 하고 우리는 또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50원짜리 검색보다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면은 그건 내가 버는 거고 그렇죠. 의미 없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광고를 본다면은 좀 손해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초반에 세웠던 오늘의 가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분의 선생님들, 부자들은 석유 대신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맞는 건가요? 맞나요? 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캘 수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렵죠. 데이터는 항상 있었고 데이터를 캔다는 거는 기존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이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거죠. 찾아낸 값으로. 네,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겠죠. 그러면 큰 회사들이나 권력기관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와야 되고. 아, 석유에서 돈을 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석유라는 자원 자체가 소멸해 가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설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유로 캘 수 없는 영리한 부자들은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아하. 예. 오케이. 왜냐면 석유를 캐는 분들은 여전히 캐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리한 부자들은 분명히 데이터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최고의 가치를 갖는 기업이 1위가 석유 기업이거든요, 여전히. 그 수익이나 가치를 따졌을 때. 근데 2위부터가 줄줄이 다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냥 데이터라 그러면은 굉장히 아무 그 가치나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은 수학적인 숫자들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데이터 가운데는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석유보다 돈이 되는 이 시대에 문과와 이과 중 어느 편이 더 유리할까? 방점을 찍어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필요해요. 이유가 수단만 있으면 목표를 잃게 되고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 이게 답이 될 것 둘 다 같습니다. 필요하다. 숫자만 그대로 보여주면 그게 가지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주느냐, 즉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유럽에 그 중동 지방에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수치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걸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어요. 많이 죽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하루 신문에 그 해변에 표류하다가 익사한 아이의 사진이 떴습니다. 아, 저거. 맞아. 저 사진이 뜨자마자 여론이 못 급반전됩니다. 보겠어요. 네. 진짜 좀- 네. 그래서 이런 그 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성공한 이유는 숫자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숫자로 기술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느 학문보다도 정확한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문명을 이루어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진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걸 숫자로 바꾸는 순간 비교하면서 불행해져요. 각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라고 숫자를 맞아요. 쓰는 순간 맞아요. 저 사람보다 작네?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숫자로 써지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다면 물리학이 작동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얻어낼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의 행복은 숫자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